기호 1번 이재명 19,698표, 득표율 55.34%. 기호 4번 이낙연 11,969표, 득표율 33.62%. 저의 소망사항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정권의 이 약탈형 부패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당의 후보가 대선을 좌우합니다. 흠 많고 의혹 많은 인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 또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소장님, 갤럽과 한국사회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리얼 밑에서는 전체와 동일하게 나왔고, 어떤 점이 영향을 줬습니까? 어쨌든 외교적인 성과를 높이 좀 국민들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총회 이후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는 잘하고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백신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리아, 물론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드 코리아로 간다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지금 국정 지지율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 적합도 보면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1위를 차지한 가운데 NBS와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섰고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한 주간의 쭉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양강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네. 더 특이한 점은 여당의 경우에는 부울경 경선도 있었고 네. 제주 경선도 있는데 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낙연 후보의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이지 않다. 네. 오히려 유력한 후보,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에게 더 결집하는 프레임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ARS 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로 경쟁력이 있게 나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가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은 또 프레임 전쟁이 걸려 있는 겁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처음에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지지했었던 반문 정서를 껴안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 전쟁의 현상.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RN서치도 경기신문사 의뢰로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조사에서는 여심에 들어가면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ARS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7%포인트는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MBS는 12% 그리고 RN서치 조사에서는 AR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7% 가까이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물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양 후보의 격차가 전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는 이건 조사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에도 지지층이 총 결집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50억 퇴직금 논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박상도 의원 아들 얘기하는 건가요? 만일에 50억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이 터졌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나왔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50억 의혹 때문에 이거 프레임이 완전히 판이 지금 뒤집어 엎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제가 하나 예측을 해본다면 다음 주에 나올 조사에서는 상당히 ARS
ARS 조사든 일반 면접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이 지사 우위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NBS에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을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밀렸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MBS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죠. 네. 이 조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의 가상 대결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바로 20대, 30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와 맞붙는 1대1 대결에서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좀 있는 20대, 30대가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갔다면 이낙연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게 또 더 낮게 또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이 홍준표 쪽으로 갔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제가 좀 잠깐 좀 첨부해서 발언을 드리면 이 두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차이가 난 거는 성별의 차이입니다. 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남자에서 30대 남자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낙연 후보도 20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데 20대에서는 여성들에서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20대, 30대의 성별 차이에 의해서 이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선호도 조사 갤럽에서 한 걸 보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두 후보 간의 이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그렇죠. 나거든요. 60% 이상.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대장동 의혹 때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그리고 50억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거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저는 지지층들을 하여금 더욱더 결집하게 만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억 의혹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네. 보여지만 그 50억이 저는 한 획을 그었다 보여집니다. 네. 배 대표님, 네. 이재명 지사는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서 연일 강경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같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게이트 전쟁이고 또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네. 프레임 전쟁에서는 한 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러서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결집되는 양상은 뭐냐? 네. 프레임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진영 간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금전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은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는 본인이 강경하게 단호하게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러서는 순간 지지층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논의 구조에 들어간 것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한 후보의 어떤 주목도가 집중되는 것이 지지율이라든가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쏠림이 더 그렇죠. 가속화됩니까? 왜냐하면 아니면 언플보다는 악플이라도 있는 게 좋다고요. 네.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면은 상당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경선 2차 슈퍼위크 뭐 오늘 이제 오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투표율은 이전보다 낮다고 그래요. 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합니까? 이변은 없다죠. 이재명 후보의 더 대세론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더 주목을 받아야 되고 쫓아가는 후보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투표율도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때 이 최종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돼야 투표율도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네. 그런 정도로 치열하지 않다라는 것은 쫓아가는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만 이미 이제 대세론을
만들고 있는 후보 쪽으로 간다고 봐야 네. 되겠죠.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보수 진영의 그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높고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대상자들을 놓고 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더 높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60세 이상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는 걸 조사되고 네.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20, 30대에서 매우 높은 지지를 받는 걸로 조사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뭐 당원들 같은 분포들을 보면 물론 이제 이준석 효과로 20, 30대 젊은 층이 한 10만 명 넘게 입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도를 보면 대부분은 60세 이상 그리고 TK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강도가 매우 센 걸로 보여지지만 저는 이번에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4명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는 저는 1, 2 어떻게 벌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도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부친의 땅 매매 건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장동 특혜 의혹에 지금 가려져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이것도 지금 대장동 특혜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된 난 뒤부터는 저는 야권의 대선판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대선 야권의 대선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네. 70세 이상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홍준표 의원은 2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 이게 연령별 지지층에 따른 후보 간의 득실은 어떤가요? 윤석열 후보의 프레임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주로 연령대가 높은 보수층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이 오히려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프레임에 걸려 있듯이 윤석열 후보 동안 안 무너지는 거죠. 네. 고발 사주 의혹도 관련해서 수사 진전이 되고 또 검찰의 수사가 또 공수처로 이첩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뚜렷하게 지시를 했다 네. 또는 사주를 했다 이걸 밝히기도 어렵고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프레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20대, 30대에서 지지를 받는 것, 특히 이제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전체 응답자들이 대답할 때는 높은 지지를 얻죠.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최종 경선도 이 당원이 50% 포함되고 또 여론조사도 그냥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1대1 본선 경쟁력 조사거든요. 네. 여전히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만들어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프레임이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은 아직까지는 윤석열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이런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하면- 거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아니,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가요. 저 MBN 토론회에서 이 손바닥에 그 왕자 이게 써 있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또 지지율이나 여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뭐 영향을 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이지 네. 않습니다. 그냥 일본 이제 해프닝이지만 네.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는 층은 더욱더 강화를 시키겠죠. 네. 그래서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또 별명을 내놓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뭐 한마디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주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도가 되는 순간 그 내용만으로도 MZ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 또 여성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여성과 또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율이 구멍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토론을 별로 못할 것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네. 그보다는 잘한다.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상당히 또 무지할 것이다 하고 봤는데 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또 토론회가 진행되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토론은 아주 못할 것으로 봤는데 그 기대치보다는 잘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당분간은 뭐 TV 출연하는 분들 열심히 손을 좀 항상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4명으로 이제 8일을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 분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인데 그 예측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혼전이군요. 예, 상당히 혼전이고 이분들 4분 이 4위 한 자리를 두고 지금 가축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 차이가 전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될 것이다. 1, 2, 3등은 지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나머지 5분 중에 한 분이 4위 자리를 차지하는데 모든 분들에게 지금 그 가능성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마디로 그날 운이 좋은 분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 네. 또 시청자분들 큰 관심은 어쨌든 지금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다음에 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 큰 주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문제가 향후 대선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네네. 건데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 이슈로 가죠. 본선에서는 더 심해질 가능성도 그 있습니다. 양강 주자들의 예. 지지율을 뭐 크게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진 보세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이 주제가 가장 큰 허리케인급 이슈지만 네. 지지율은 오히려 결집되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네. 김미연 소장은요?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 후보 간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네. 카드라 뿐인데요. 저는 만일에 누구라도 여기서 이제 증거가 하나 나온다면 상당히 타격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대장동이 모든 이제 블랙홀처럼 모든 걸 이슈를 빨아들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난번에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시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탄핵했던 이유는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네. 이 권력의 사유화를 누군가가 했다면은 저는 이거는 상당히 대선판을 흔들 악재로 지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달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를 시작하겠다 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가 뭐 안철수 뭐 대표도 그렇고 이 제3지대 후보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극히 미미하겠죠. 네. 왜? 이런 대형 이슈에 프레임이 걸려 있으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진영 간 더 똘똘 뭉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역대 대선에서 제3지대가 파고들기 힘든 대선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최대 변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가 관련이 됐느냐는 어떤 증거물이 지금 나오냐. 이제 수사 과정에 네, 있는 수사 과정에 것에 있는 대한 게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그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저는 판이 상당히 흔들릴 거로 보여지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여당 후보는 대충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흐름상 보면. 그러나 지금 야권 후보는 이 향후 한 달 동안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습니까 아직은? 저는 이 야권 후보는 누가 될지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빠르다고 보입니다. 네. 배 대표님은 가장 중요한 건 M 여중이죠. MBN 여중 아니고요. MZ세대, 여성, 그리고 중도층을 한치라도 네. 1%, 0.1%도 더 끌어들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죠. 민생. 한 방에 정책 카드를 꺼내들어야 됩니다. 네. 어제 한 기업인을 만났더니 현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무 조심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정치의 계절, 기업인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마디로 너무 살벌하다는 겁니다. 선거야말로 국민 축제여야 하는데 주인인 국민을 이렇게 긴장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